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방북 성과를 손에 들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2박 4일 동안의 일정을 수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서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두 사람의 가방에는 북한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일단 뭐 입구 출구 다 북한은 준비됐으니까 미국도 이제 대화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설득하러 가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식으로 긍정 평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이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목소리를 막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이거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칫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이거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으로 빨리빨리 가니까 그때 백악관 국무부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이런 사람들 뭐 아주 볼멘 소리 막 그렇죠.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 100% 지지한다.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긍정적 평가했다는 게 좋은 메시지인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김정은이 이번에 우리 특사단에게 내놓은 메시지들이 사실 뭐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맹경일 같은 그 통전부 부부장이 19일이나 서울이 아니라 인제에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뭐 20일 동안 협의한 결과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냥 다 합의된 거를 인준만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네. 북한의 뭐 핵 실험이나 미사일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동 네. 합의문에도. 그러면 그렇죠. 그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한테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는 추가적으로 있다. 이렇게 정의용 실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저께 홍준표 대표인가 유승민 대표가 대표가 물어봤죠. 네. 그것 좀 나 좀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럴 수 이게 없다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지 우리 국민들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미국과 우리와의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먼저 얘기를 해서 일단 그 한미 동맹을 공고화한다는 측면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미국에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 국민이 먼저 알아버리면 좀 실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준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오늘 아침 조간에 이제 추측 기사가 많이 나는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ICBM 미국이 지금 굉장히 북핵 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 건 ICBM 개발해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뭐 프로그램 중단이라든지 이런 용의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짜 외교 문제로 북한에 억류한 미국인 뭐 3명 이것들을 석방한다 이런 거를 우리 정부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에 이 특사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건 선의의 선물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의용 실장이 공개하지 않은 풀지 않은 북한의 비공개 카드 안탄일 소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한테 보내는 친서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우리 특사들이 평양 갈 때만 해도 YTN에 나와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우니까 이번에 가서 뭐 정상회담도 좀 조심스럽지만 합의하고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 그러나 분명히 갔다 오더니 정상회담 보따리를 풀어놨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특사가 북한에 가서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북미 관계에 진전 없는 남북 관계는 기대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런 걸 이번에 가서 재확인했고 또 북한으로서도 남북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국무위원장으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못 보낼 리가 없는 겁니다. 보내서 북미 대화 시작하자. 그 뭐 레벨이나 뭐 규모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미국이 정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식의 저는 친서 정도가 분명히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에게 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끄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북한이 비핵화하겠다 뭐 의지를 표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발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remain determined to achieve a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s been a lot of news on that today. Hopefully it's positive. Hopefully it will lead to a very positive result. 자, 미국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만 경계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미국이 기대하는 것과 미국이 기대까지 하지 않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의 경험이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합의도 있고 했지만 북한이 안 지켰다. 결과적으로 안 지켰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북한이 혼자서 그냥 막 안 지킨 게 아니라 미국도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다. 성실하지 않을 때가 있었고 네. 그게 또 빌미가 돼가지고 또 안 지키고 이게 상호적인 건데 어쨌든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핵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 맨날 뭐 합의했다라 그러는데 안 지킨 거 아니냐. 따라서 지금은 또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 아, 이게 드디어 압박이 성공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무서우니까 한국하고 대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압박하면 요거 더 백기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양쪽으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면 드디어 우리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 트럼프 대북 제재를 풀 대통령의 생각은 일관된 없다는 거죠. 대북 압박이 이 남북 간에 좋은 결과를 보게 해줘서 이방카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압박의 결과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글쎄 이거 뭐 조금 더 압박하면은 뭐 아주 손쉽게 항복을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그런 계산 쪽으로 미국이 빠져들어간다면 이게 또 파국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이거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의 카드를 그 정의용 실장에게 들려서 보낸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만약에 북미 대화까지 이어진다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북미 대화에 누가 나올지 궁금한데 네. 실무 책임자가 공석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 또 더구나 이제 한국계 미국인 조셉 윤이 작년에 그렇게 그 북미 대화를 해보려고 60일간 도발 안 하면 네. 선의의 행동이라고 보고 대화해보겠다 그랬는데 70일이 넘도록 이 상전들이 그러니까 조셉 윤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거든요. 근데 뭐 차관보부터 시작해서 뭐 차관,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뭐 대화할 생각을 안 하고 동북아 순방하고 나서 오히려 숭타오를 시진핑에게 얘기하죠. 숭타오를 평양에 보냈는데 김정은이 안 만나주니까 이거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됐구만. 그래서 75일인가 지났는데 그때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합니다. 네. 그러면서 조셉 윤의 입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하죠. 더군다나 수잔 손튼이라고 과거엔 자기보다 아래 직원이었는데 이 상전으로 그 동아태 차관보고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현명하다면 조셉 윤을 재임명해더라도 아하. 빨리 협상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협상가로 불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예. 빅터 차도 협상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데도 지금 그 주한미국 대사로 그 임명 절차를 안 받고 내정이 지금 취소가 하는 거 됐고. 보니까 네. 지금 미국으로서는 막상 북미 회담 한다 그래도 누굴 보낼지 지금 고민할 지경이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누가 있을까요? 북미 대화를 한다면 북한 측 대표로는 제가 볼 때 이제 실무자급이 나선다면 그 최광일 부국장하고 이제 홍 박사님은 이제 조셉 윤이 롤백할 수도 있다.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이제 후코 보좌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무선에서는 그러나 이제 남북한이 이게 정상회담 한다고 지금 발표해 놨는데 이런 뭐 부국장급끼리 마주 앉는다는 건 너무 또 갭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격을 높여서 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한 네. 최선희 전 이제 미주국장 이 사람이 이제 나올 것이고 미국 측에서도 거기에 상응하게 차관보나 차관급 정도가 나와야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제가 그 이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맥메스터나 그 밑에 있는 차관급 보좌관들이 나와서
북미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첫 시작부터 급을 조금 높일 가능성이 예, 높다. 급을 좀 높여야지. 이게 급이 낮으면 뭐 대화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남북 대화와 너무 이제 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하였다가 상전이 됐다는 그 사람이 수잔 손튼인데요. 예. 여성이죠. 그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지금 임용 절차를 받고 있고 조셉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까 최선희도 부상으로 그러니까 차관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이 수잔 소튼이 나올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희 북미국장이 또 최선희 부상으로 차관급으로 승진하면서 이번에 북쪽에서는 최선희 부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최선희는 이제 원래 그 강석주 제1부상 때부터 이제 통역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통역으로 시작했다는 건 이제 지도원급으로 시작한 거죠. 이 북미 대화, 이 육자회담, 그다음에 이제 김계관 제1부부장일 때도 또 통역으로 쭉 따라다니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과장, 부국장으로 승진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국장으로 승진했고 그 밑에 최광일 부국장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북한 내에서는 영어를 가장 잘하는 여성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 북미국장 출신이고 이제 부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서 미국과 대응해서 정말 제대로 대화할 사람은 이 최선희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최선희가 북미 대화에 아주 톱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뭐 그래서 뭐 승진을 시켰는지도 모르죠. 그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제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 끌기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결론을 뭐 내리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 전문가이시니까 지금도 북한이 시간 끌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진정성이 보이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그냥 진정성의 한 60%, 시간 벌기 한 40%로 퍼센티지를 나누는데 아까 홍 박사님도 지적했지만 이제 트럼프나 미국의 그 매파들은 고지가 바로 적인데 우리는 8분 능선에 올라섰다. 북한을 굴복시키는 거 말이죠. 북한 역시도 지금 10월을 적어도 앞으로 한 7개월이면 이 데드라인이다. 우리가 깃발을 들든지 뭐 주저앉든지 하는데 마침 이게 평창이 있었고 남북 대화가 열리고 하니까 북한도 잘 됐다. 일단 대화에 나가서 시간을 벌든 우리 목표를 달성하든 하자. 그래가지고 북한으로서는 분명히 시간 벌기에도 성공했고 대화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미국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걸로 그 성과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즉 북한이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뭐 핵시설 뭐 폭파시키고 이런 3단계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앞으로 1, 2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뭐 정상회담 한 번 하고 북미회담 시작했다고 해서 북한이 단번에 뭐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미 생산된 핵무기를 폐기한다. 이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홍 박사님 생각도 짧게 한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북미 대화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랑 좀 사실 유사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우리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강화시켜 가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핵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고 고도화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일단 동결은 빨리 시키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정지를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은 특사가 가서 해온 게 뭐냐면은 일단 실험만 안 하는 거지 프로그램은 돌아가요. 네. 따라서 지금 빨리 회담을 시작해서 동결을 위한 협상을 빨리 해가지고 그거는 빨리 타결해서 일단 정지시켜서 IAEA 사찰단이 복귀해서 정지되고 있는 날을 보고는 가운데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동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눠서 한 단계 할 때마다 국제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뭐 제재를 하나씩 제재도 덜어주고. 조금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경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그리고 뭐 이 문화 교류 뭐 이런 건 다 활발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국제적 보장과 단계적인 핵 폐기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면서 꽤 시간이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꽤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CVID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하려니까. 그렇죠. 그렇게 과거에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대화 한 번 못 해보고 9년 동안 방관한
기억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미국도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진짜 속내를 궁금해하는 이유가 과거에 북한이 몇 차례 이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를 파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네바 합의도 그랬고요. 그 얘기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뭐 제네바 합의 94년도 제네바 합의는 그야말로 핵동결이었는데 그것도 북한이 무산시켰고 그다음에 또 이제 2007년 정말 219 합의 이것도 네. 무산시켰고 9.19 그래서 2.13 그다음에 합의. 이제 또 2.13 합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정일 위원장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비핵화는 손대 수령님의 유언입니다. 네. 그랬고 이번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도 비핵화는 또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10년 전에도 그렇고 이제 아마 이번에도 그랬는데 또 10년 후에도 우리가 뭐 누구의 유언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치고 맥 빠지는 일입니까? 그때까지 북한이 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세 번째 말하자면 결정적인 모멘텀을 마련하는 건데 이번에마저도 북한이 다시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미국을 기만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북한이 제재와 압박의 벼랑 끝에 섰고 예. 이번에 그 비핵화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군부를 설득하면서 정면 돌파하려고 나온 걸로 일단 그렇게 믿어주고 싶습니다. 저도 좀 설명을 해보면 94년에 이제 제네바 핵합의가 사실 카터가 가기 전에 미국이 공습까지 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큰 위기를 거쳐서 제네바 핵합의가 됐는데 그 뒤에 경수를 져주기로 하는 과정에서 미국엔 또 공화당이 또 다수파가 돼가지고 의회에 클린턴 대통령은 좀 중유 지원을 계속 해주려고 했는데 중유 지원했다 말았다 뭐 성실하지 않게 하고 또 북한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과연 우리를 평화공전 하자는 건지 의심스럽다. 그런 과정에서 지연되고 그러다가 부시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특별사태 받아라. 그리고 뭐 휴전선에 있는 군대 뒤로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빼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국가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그런 와중에 서로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을 또 돌리고 있었죠. 예. 몰래.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라늄 프로그램 돌린 거 보면 이 믿을 수 없는 정권이고 북한으로서는 제네바 핵합의했는데 또 제대로 또 안 지키니까 또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합의는 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9.19 공동성명이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지만 간신히 합의를 했지만 9.19 공동성명 나오기 3일 전에 미국이 BDA 벙커 델타 아시아 제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힐차 항구보가 사인하면서 경수로 이거 뭐 져준다 그러는데 그거 한 세월 걸릴 거다. 서명은 하지만 져주려면 오랜 시간 걸리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서명하면서 제재하고 경수로 져주는 게 핵심인데 그건 또 한참 뒤에 해준다니까 또 불신이 쌓여가지고 오히려 1년 뒤에 핵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협상해가지고 2.13 합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는 이상은 한쪽만 나무라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상호 안보 논리로 해결해야 된다. 네, 그럼 역대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만의 전략 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얘들은 그 합의라도 안 지키는구나.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군사적으로 점령은 못하더라도 백기를 완전히 들어서 한 번에 상당 부분까지 비핵화를 가는 그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술방망이 내지는 아주 강력한 초대의 압박을, 몽둥이로 네.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게요. 과거에 이란이나 리비아나 이런 리비아 같은 데는 만약 그 미국에 버티면 자칫하면 공습당하면 가다피 그냥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산악지대고 사담 후세인처럼 공격해도 사막이면 금방 점령하는데 6.25 때 한번 해봤잖아요. 바로 점령할 수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가 옆에 있고 거기다 핵 수준은 거의 지금 완전히 핵 능력을 거의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몽둥이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우니까 제재는 유지하면서 대화는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우리 정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쪽으로만 대화만 시작되면 좀 시간은 걸리지만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거죠. 예. 자,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 과연 어떤 카드를 들고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두 사람은 외교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네, 과거 두 사람은 당장 전쟁이라도 할 듯 말폭탄을 주고받았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발언은 고사하고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심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We really have no choice. Now he's talking about a massive weapon exploding over the ocean, Pacific Ocean, which causes tremendous calamity.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네, 사실 이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졌던 거는 실제 상황보다 저 두 사람의 말전쟁, 말폭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켓맨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미치광이라고 하고, 로켓맨과 미치광이가 만약에 만난다면 아이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두 사람이 안 만나기 다행이죠. 그 밑에 사람들이 일단 만나서 합의라고, 또 그러나 이제 두 사람도 우리 남북 간의 정상이 만나듯이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쯤에 두 사람 또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부터 이제 햄버거 미팅을 늘 입버릇처럼 말해왔고, 김정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는 거 보면 뭐 내가 워싱턴 가겠습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조건이 맞는다면. 항상 그 조건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 늑다리, 미치광이, 뭐 로켓맨, 그것도 이제 뭐 리를 로켓맨이라고 완전히 꼬마 로켓맨. 그렇죠. 이건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모욕을 넘어서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이겠습니다만, 이런 말폭탄들을 이제 계속 주고받는 가운데 북미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지만, 이런 그 말하자면 빙산이 단번에 해빙기를 맞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쪽에서 먼저 뭐 북한이 자꾸 자기네한테 뭐 ICBM 발사한다, 뭐 핵폭탄을 날린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적어도 5년 안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북한이 어떻게 미국에다가 ICBM의 핵폭탄을 날리겠습니까? 한 방 날리면 10방이 날아와서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지는데 왜 그걸 날리겠습니까? 미국은 물론 그것을 이제 핵 프로그램의 폐기라는 외교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김정은 역시 또 미국에 대해서 너무 과대한 선전을 통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위협이 되지만 제가 볼 때 아직은 미국에는 전혀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국 다르게 말하면 북미 간에는 대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뭐 자기 책상 위에 뭐 핵단추가 있다고 하지만 아마 책상 서랍에는 망명할 위조 요건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남북 관계가 이렇게 상승기에 접어든 것만큼 북미 관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국가라면 사실 이런 말폭탄을 주고받는 건 외교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진지한 대화 상대로 좀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말을 꺼냈다고 하죠. 네. 완전 정면 대결에서 공멸하자. 근데 제가 냉철하게 보면은 두 사람이 다 뭐 둘 다 벼랑 끝 전술을 이제 작년에는 구사했는데, 예. 그 벼랑 끝 전술의 내막을 보면 김정은은 진짜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뻥이고, 예. 그러니까 과장된 위협이고, 근데 트럼프는 하면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미치광이 배역을 정해서 그 역할을 하니까 진짜로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김정은보다 트럼프가 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굳이 강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위협의 정도를 보면 김정은이가 받는 위협은 트럼프가 받는 위협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거꾸로 이러한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폭으로 움직여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진짜 대화를 안 할 수 없게끔 하는 카드를 지금 디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진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도 기만하냐?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선 처절하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카드를 내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묘하게도 과거에는 한미동맹이 이게 한편이고 북한이 이제 도발해가지고 도발을 억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응하거나 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나 우리도 다 같이 피해자가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미국을 쏘겠습니까? 미국을 쏘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거고 예. 그 보복으로 서울에 있는 미군을 쏜다고 하면 미군만 사망하나요?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미국을 공격하는 거는 우리한테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가 북한을 공격하는 남북한이 거죠? 네. 지금 흐르는 저변에 흐르는 흐름을 보면 김정은과 우리 둘 다 트럼프한테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큰 틀에 합의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합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위협을 공동으로 모면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서로만 잘 지내면 남북한 간에 굉장히 잘 지내는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정말 좀 말씀드리기 좀 머쓱하지만 사실은 그런 흐름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줘서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가 돼서 대단히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그 저변에 보면은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외교적인 얘기, 통일 남북 관계 얘기할 때 잘 안 쓰는 지금 표현 중에 이제 그런 그렇죠. 미국이 뭐 우리를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한다, 북한은 우리를 공격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잘 안 쓰는 얘기입니다만 네. 그래도 가정을 한다면 또 하나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미국 입장도 미국이 아까 이제 북한을 완전히 지도상에 없앨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뭐 전쟁이 나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미국은 물리기만 해도 큰 타격이거든요. 미국이 북한한테 진다는 건 상상을 안 하죠. 하지만 북한한테 물릴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린다고 하지만 사실 북한이 핵을 가져야 20개고요.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아직 그 대기권을 재진입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미국을 쏘면 그게 태평양에 떨어질 가능성이 전 90%라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미국에 떨어져도 네바다 사막에 떨어지는데 그 직후 20분 내에 북한은 패망합니다. 완전히. 그런데 북한이 진짜로 미치광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미치지 않고서야 미국을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해서 삽시간에 그냥 패망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한두 발 맞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아픔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위협은 뭐 김정은이가 훨씬 나쁜 독재자고 정말 못된 지도자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하는 건 워낙 그 화력이 워낙 또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 가능성은 미국이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는 거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으니까 우리의 그 위기 인식이 훨씬 더 작년에 고조됐던 게 아닌가. 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뭐 불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에서도 대북 특사당은 이 방북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보수 야당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회동 내용 잠시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이 정부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잡고 있다. 그렇게 보고 봅니다. 네. 이번에 북핵 합의문은 김정은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것 아니냐. 그게 불과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대북 제재를 이완시키고 북핵 완성에 시간 벌기용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이것은 나중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이 정권은 5천만 국민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그런 정권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께서는 홍 대표의 지적이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북한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조금 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게 시간 끌기용이
뭐 한 40%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단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걸 어떻게든 자기네들 풀겠다는 진정성이 한 60%는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안이 있느냐 진짜로. 왜냐하면 뭐 MB 정부 때 이제 비핵 개방 3천 해봤죠.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근데 북한이 전혀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게 비핵부터 하라고 하니까 안 네, 되는 비핵부터 거거든요. 하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돼서 마주 앉지조차 못했고 뭐 임태희 실장이 뭐 싱가포르에서 김양곤이 만나서 정상회담 하자 하지만 마주 앉지를 못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비핵 개방 3천 통일 대박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근데 북한이 안 받으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두 정권이 해봐서 안 되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서 또 다른 길을 선택한 게 일단 마주 앉아 보자. 그래서 마주 앉아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과정에 뭐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핵 프로그램은 작동하더라도 어쨌든 적장과 적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아까 우리 홍 대표께서 이제 그 받아 적는 것도 또 지적하시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 받아 적는 게 문제다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말한 걸 이렇게 다 받아 적으면 그게 다 엄청난 우리에게는 북한의 어떤 첩보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서 얼마 정도의 자기네 걸 뭐 공개하는 말을 한 건 아니겠지만 뭐 우리는 미국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했겠지만 그게 말로 육성으로 전혀 공개되지 않은 건 김정은이가 한 말을 숨기기 위해서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대표단이 다 받아 적었으니 적어도 4-5명이 적은 걸 갖다 종합하면은 엄청난 이게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번 마주 앉아 보고 북한을 끌어내 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너구리를 잡는데 굴 속에 들어간 너구리를 연기를 불어 넣어서 너구리를 잡아내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마 최선의 방법은 마주 앉는 거다. 그런 대안에 뭐 다른 이견이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어제 회동에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미국의 긍정평가도 북한의 의도를 따라한 것이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대북 특사의 결과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기대 이상이다, 훌륭하다, 트럼프 대통령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모든 가치의 우선으로 두시는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이 미국도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가지고 저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럼 한국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저는 정말 자한당의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 전략을 좀 가져라.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그 홍준표 대표의 전략은 뭐냐라고 했을 때 10분, 20분 얘기할 수 있어야죠. 참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명박 정부 때요. 전 그 당시에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통일부에 가보면요. 대북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라고 이명박하고 현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비핵 개방 3천을 한 거예요. 비핵 개방 3천 이게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개방해서 너네 망할 지경이 되면 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모순되는 정책이거든요. 그걸 놓고 무슨 정책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서로 모순되는 걸 둘 중에. 근데 통일부에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통일 대박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 우리가 흡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제력이 40배 차이기 때문에 마구 그냥 교류협력하다 보면 그건 북한은 우리한테 그냥 자동 흡수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기고 우리 대남 적대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의도는 뭐 그 두 지도자께서 그렇게 하려고야 했겠습니까? 근데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한당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나요? 자유한국당이 진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전략을 내놓고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러이러한데 우리의 전략은 이렇게 하면은 북한을 꼼짝없이 비핵화로 갈 수 있다. 이거를 내놓고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야지. 그냥 뭐 정부 정책은 뭐 그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받아 쓴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건 제 입장은 아닙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 정상회담 했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게 도루묵이 됐습니다. 표현이 네,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북한이 바뀐 게 없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결국 정상회담까지 갔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보수당에서 쓰는 용어 있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용어 퍼주기. 예, 퍼주기 했어요. 네. 퍼주기 했다 보니까 결국 그 사이에 북한은 핵 개발하고 그 돈으로 미사일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퍼주기란 말이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려운 처지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거에 브란트 총리 이후에 90년에 통일이 될 때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퍼주기했다는 거에 4배 이상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막 줬어요. 서독은 동독에게. 그리고 20년 동안 주다 보니까 그냥 통일된 거예요. 저는 절대 퍼주기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 퍼주기 소위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퍼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이 핵을 고도화해서 우리의 생명줄마저 완전히 위협하게 됐다. 오히려 조금 그 평화를 잘 관리해서 경제협력하면서 북한에게도 조금씩 그 숨통을 터주면 오히려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의식이 성장해서 김정은은 지금은 저렇게 독재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북한이 문을 걸게 만들고 우리에게 적대시 정책을 하면서 핵에만 몰두해가지고 핵을 만드니까 거꾸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4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도 안보에서는 초라한.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이 없으면 안보가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처지에 처한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약간 좀 너무 논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려요. 저도 이제 제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북한이 연평도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 포격 도발했잖아요. 그리고 천안함 폭침해놓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또 버젓이 또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 북한에게 과연 손을 내미는 게 맞느냐, 그들에게 도와주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뭐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는요, 김대중 정부 첫 번째 해전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그냥 강력하게 팍 들이받아서 그들이 대패했죠. 그래서 햇볕 정책에도 안보는 확실히 하는구나. 그런데 2002년에 우리 그 월드컵 와중에 2차 서해해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방장관이 그 사상된 분들 위로하러 가지도 않고 대통령께서 월드컵 결승전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안보에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런 거를 다 이제 과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하면 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습 효과로 많이 고쳐졌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보수 정부하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하에서 그 전에 11월에 대청해전이라고 남북한에 이렇게 교전이 있었는데 북한이 대패했어요. 그러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차에 아까 말씀했던 임태희 장관하고 김양건하고 싱가포르에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 1월달에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당시에 전문가로서 보수 정부인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3월 달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협의를 하다가 그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조금 뭘 요구하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내치고 그러니까 북한이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가 팍 실망하는 동시에 대청해져서 굉장히 대표했기 때문에 보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천안함 폭침을 그들이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그러고 나서 벌어진 게 뭡니까? 노크 기순에다가 천안함 폭침에도 한 2달이 지나서야 뭐 북한이 했던 소행 이름이 밝혀지고 연평도 포격 때는 F-15, 16 떠가지고 구경만 하다 내려오고. 너무나 그 안보에 있어서 좀 무책임한 정책을 하지 않았나. 제가 너무나 그 야당 지금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그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럼 대북 강정책을 쓸 때는 안보라도 더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행어가 뭡니까? 노크 기순. 이거 오직 경계를 소홀해가지고 몰라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목함지뢰 사건도 물론 그때는 좀 강경하게 대처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그때는 있었죠.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대북 강경책을 하면서 안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아닌가 좀 가슴 아프게 제가 비판을 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거름 삼아서 이번 기회는 잘 살려야 할 텐데 어제 회동에서
보수 야당이 지적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대표가 지적한 부분인데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 대해서 오히려 한미 동맹을 해치고 있다, 경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정인 교수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야당에게 비판거리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 자체를 특히 이제 중요한 우리 한미 동맹이나 한미 외교 관계에 상당히 좀 뭔가 혼선을 가져오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특보에 대해서 해임을 야당이 거듭 요구하는데 도대체 왜 해임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특보라면은 정부 정책에 혼선을 준다든지, 특히 이제 지금 남북 관계나 외교 관계에서 항상 세 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 팀, 북한 한 팀, 또 야당 한 팀이 있습니다. 북한은 단일 팀이고 우리는 두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팀으로 해서 북한의 이 정책을 펴야 이게 에너지가 나오지, 그 우리가 찢어져서 옥신각신하면 그것이 북한에게 먹히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문정인 교수는 조금 말씀을 자제하고 어떻게 보면 공평하고 객관적인 그런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예, 짧게. 짧게 하더라도 문정인 교수는 사실 정부의 향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좀 보고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좀 시간적으로 앞서가는 건 맞죠. 근데 미국이 하도 강경책을 쓰니까 미국의 입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아주 진보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거죠.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보면 문재인 교수가 얘기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얘기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서 얼마나 좋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정인 교수가 얘기하시는 건 평화체제를 구축해줘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근데 지금 뭐에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평화체제가 웬 말이야,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문정인 교수와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북한에게 체제 보장, 북한이 얘기한 그 체제 보장, 그 상호안보 원리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그냥 트럼프가 하는 식으로 압박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내려놓는다. 그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먼저 앞서서 안 하니까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서 가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와의 그 설전, 그 부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요거까지는 전달을 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제원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시간 벌기용 회담으로 판명이 난다면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으로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께서는 모든 정보와 모든 군사 상황과 모든 국제사회의 정보를 총망라고 있는 대통령께서 그것을 나한테 물으시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도 더 이상 이 문제는 얘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남북 관계는 잘 되는 방향으로 모두가 걱정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북 특사단 이제 어제는 정치권의 방북 결과를 설명했고 이제 주변국들과 그 얘기를 공유할 차례인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근데 이 주변국 중에 유독 우울한 표정을 짓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일본인데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日米韓3カ国で協力して北朝鮮に政策を変えさせて核ミサイル計画を放棄させるためにあらゆる方法で圧力を最大限まで高めていく。 자, 일단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본은 어떤 그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또는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항상 북미일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공조하는
그런데 갑자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일본은 뒤로 좀 물러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용어들이 뭐 재편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일본은 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어떤 입장인 겁니까?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저편 패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냉전적 인식으로 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 편이 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한 편이 되면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다시 군국주의로 갈 수도 있고 재무장할 수도 있고 또 뭐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나 지금 그 일본의 여당 측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으로 또 자기 나라가 소위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북한이라고 하는 악이 존재해야 그것을 안보 위협을 내세우면서 이 개헌으로 가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마다 일본은 대체로 속으로 볼멘 소리를 해왔고 특히 이제 아주 결정적인 예를 들면은 1996년에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하고 사자회담을 하자. 사자회담이라는 게 남북 미중 사자회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본 빼고 일본이 빠지니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래서 하도 일본이 볼멘 소리를 하니까 티콕이라 그래가지고 한미일 3국 조정 그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했는데 일본의 입장은 사실은 저는 주변 사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중국이나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고 뭐 사회주의 국가였고 또 하나는 였고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통일이 되는 거를 제일 반대하는 게 중국이나 러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단연코 일본이 제일 한국의 통일을 속으로 싫어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일본이 남북한을 양편으로 요리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를테면 우리가 뭐 조선산업,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러저러한 그 일본의 주력 산업들을 다 거의 능가하고 추월해 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분단된 상황에서도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한국한테 뒤진다. 자기네들이 과거에 식민지로 했던 나라한테 뒤진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그 재앙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남북한 간의 사이만 좋더라도 사이가 좋으면 자기네 개헌도 못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손해고 그런데 이게 사이 좋아서 진짜 통일이라도 하면 더 큰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좀 일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저 너무 반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일본의 그 속내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군사적인 그 강국으로 가는데 명분을 제공하니까 일단 밀리터리 옵션을 일본은 즐기고 있었죠.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남북 간의 통합이 시대가 오면은 일본은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시장 점령을 상당히 구상하고 있단 말이죠. 뭐 철도, 항만, 도로 모든 이런 산업 시설들이 일본이 건설한 게 거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말해서 그것을 리빌딩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숟가락 들고 기다리는데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건설 이자 지적하신 뭐 선박 뭐 이 모든 면에서 일본한테 뭐 뒤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손잡고 통일 산업을 일으키면 아닌 게 아니라 아시아의 최강국이 되고 일본은 그만큼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고 이런 면에서 지금 일본이 좀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위대의 어떤 활동 범위도 계속 넓히려고 하면 가상의 적이라는 게 등장을 해야 되고 그 적이 좀 위협이 노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핵 문제 이런 거 터질 때마다 항상 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본 근처의 공해상. 그걸 빌미로 또 자위대가 좀 커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바로 그렇죠. 이제 일본은 이제 특히 북한을 타겟으로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을 팽창시키는데 아주 그렇게 좋은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앞바다에 와서 북한 미사일이 팍팍 터지는데 뭐 해군력, 뭐 군비 증강, 미국의 무기 판매 이런 면에서 일본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뭔가 한반도에 빙하기가 오고 해풍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아마 재팬 패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사실 남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또 중국인데 물론 이번 남북 합의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나 차이나 패싱 우려도 있다고요. 차이나 패싱은 조금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지렛대가 역할을 아직은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은 지금 굉장히 지금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악마화되고 북한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가장 피해를 본 게 중국과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천안함 폭침 이렇게 했을 때
천안함 폭침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일본의 민주당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천안함 폭침이 돼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베끼 들어가지고 미국은 최대의 이득을 누렸고요. 일본이 본래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민주당 정부였는데 그게 미일 간의 그 관계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의 정면 대결 국면이 되면서 한중 관계 나빠지죠.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한중 관계 나빠지고 북중 관계도 나빠지고 중국이 은근히 북한을 두둔하니까 중국은 이게 불량 국가다. 이런 이미지가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다 그냥 소나기에 넣고 주물럭주물럭하는 상황이 천안함 폭침 때 됐기 때문에 이게 보면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도 긴장하고 예. 일본도 긴장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사 파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운전대석이 이제 안 잡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큰 성과는 한 라인 건설입니다. 한 라인만 되면 이제 시진핑 주석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대통령한테 북한이 뭐라 그랬대 뭐 물어보고 또 트럼프도 전화해 오고 아베도 계속 전화해서 북한이 요즘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물어보는 우리가 중심 자료가 되는 게 아닌가. 그 시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하나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요구했던 건 쌍중단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훈련 하지 말고 이쪽도 미사일 핵실험 하지 말라. 네, 네. 근데 지금 가는 방향이 거의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쌍중단이라는 게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도 한미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건데 거기서 북한은 중단하고 우리는 약간 규모를 조정해서 약간 축소해 주는 정도로 합의가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근데 우리도 중단이기 때문에 중단은 한미훈련을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거고요. 그러나 규모 축소 정도로 합의가 된다면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